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우리가 기다리던 주말이 밝았습니다.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힘차게 가셨으면 좋겠고, 쉬시는 분들이시라면 힐링하는 그런 건강 챙기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서 영상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한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 아서 헤이즈가 나오고 있네요. 전 비트맥스 창시자이자 지금 현재는 마일스트롬이라고 하는 펀드를 또 설립했었죠. 이 아서 헤이즈가 트럼프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올해 안에 10만 달러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1억 원 중반대 나타내주고 있고, 이더리움은 4천 달러 정도 갈 것이다. 정고점을 충분히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XRP에 대해서는 가치 없는 자산이자 폰지 사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이 아서헤지의 언급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불안한데? 아서헤지 이 사람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일 텐데,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예언가라고도 불리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나 지금 리플 팔아야 되나? 이렇게도 조금 의심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언짢게 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아서 헤이즈로도 좀 흔들어 대는구나, 개미털기로밖에 안 보이고요. 리플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전혀 투심에 대한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실 아서헤이즈뿐만 아니라 전 골드만삭스의 임원이었죠. 라울 팔 역시 SEC의 피소 이후에 본인은 XRP를 매집했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작년 말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최근에는 갑자기 또 말을 바꿨어요. 그쵸?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80%는 솔라나로 구현되어 있다. 재작년부터 매수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도 리플 좀 팔아야 되나? 리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기사는 어떨까요? 유명 재테크 저자이자 전 골드만삭스의 투자 부분의 부사장까지 역임했었던 린다 존스는 지금 XRP를 구매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한 번 더 나아가서 린다 존스는요, 리플은 초창기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과 유사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또 리플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느끼시나요? 저는 많은 인사들의 말에 휘둘릴 게 아니라 정말 리플사의 발걸음, 초기 투자자, 그 애덤 스미스가 말한 국부론,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시장이 결정된다,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꿰차면서 리플 뒤에 어떤 세력이 있고 연준의 실체가 어떤 것이며 달러의 역사, 이제 슬슬 브릭스가 확장되면서 제2의 기축통화가 나올 때가 됐다. 또한 한국은행 역시 BIS와 손을 잡으면서 뭔가 블록체인을 탑재한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프로젝트 아고라를 또 현재 실현하고 있는 중에 있죠.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는 이 과도기 속에 과연 어떤 블록체인, 어떤 코인이 끝까지 살아남을지, 금융망을 대체하는 코인은 뭐가 대장격으로 오를지, 여러분들은 이 내공과 인사이트에 대해서 직접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린다 존스가 좋게 말하든 라울 팔이 부정적으로, 아서헤이즈가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투심이 흔들린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XRP에 대한 확신, 그 내공이 아직까지는 조금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게 아닐까요? 조금은 뼈 때리는 말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한번 본인이 내가 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SBI의 CEO 기타오 요시타카죠. 리플을 쓰는 금융기관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과거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25년에 일본의 모든 은행이 리플을 쓸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죠. 지금 현재 일본의 대형 금권들 미즈호, 미쯔비시, 스미토모 미쯔이, SMBC뿐만 아니라 SBI 홀딩스는 아예 6대4 지분으로서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행의 80%가 이미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고, 점점 리플 페이먼트 ODL 솔루션을 탑재하기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 과거부터 끝내놨으며 이제 머니탭 또한
수면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XRP 레저 기반의 혁신 조성 펀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리플사의 투자 영역이 점점 동아시아권으로도 확장되고 있거든요. 일본과 한국에도 10억 개의 XRP를 풀어대면서 이 돈으로 XRP 레저의 생태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기린 월렛이라고 하는 한 웹3 지갑 업체가 최초로 투자를 받았다라는 거 참고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이더리움이 좀 오르면서 400만 원을 찍어줬고요. 어제 기준으로 솔라나라든지 에이다가 슬슬 가고 있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만 안 갈까? 반드시 시간을 좀 들이시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도 순서가 오고 순환매 사이클이 올 수밖에 없는 방향성에 놓여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현재 다시 탐욕으로 좀 전환이 됐거든요. 실시간으로 봤을 때 약 70 정도 보여주면서 약간은 탐욕 단계에 있다는 것.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롱 물량, 숏 물량에 배팅할 것이 아니라 청산하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건강한 조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면서 꾸준히 기회의 순간으로 포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갤럭시 디지털의 CEO가 나오면서 마이클 노보그라치겠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 기관 참여가 폭증할 것이다 전망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그냥 맞아 그럴 것 같아, 이제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 오겠지,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테더의 뿌리와 이 마이클 노보그라치가 이끌고 있는 갤럭시 디지털과의 유착 관계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테더를 가지고 있는, 테더뿐만 아니라 홍콩 기반의 거래소로 알려져 있죠. 비트파이넥스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은 iFinance Incorporation이거든요. 그들의 뒷배를 봤을 때 역시나 마이클 노보그라치가 이끌고 있는 미국 기반의 멀티 서비스 산업은행 이 갤럭시 디지털이 들어가 있다. 미국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벤처스뿐만 아니라 DCG 그룹의 포트폴리오에도 들어와 있죠. 크라켄 벤처스라든지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iFinance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서클은 미국 거, 테더는 중국 거라고 나열되고 있지만 실제로 뒷배를 본다면 미국과 영국의 헤지 펀드들, 벤처 캐피탈사들의 그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FTX 파산을 만든 것처럼, 테라 루나 사태를 만든 것처럼, 마운트 곡스 해킹 사태를 만든 것처럼 테더의 붕괴 또한 충분히 손바닥 안에서 연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외신에서 이렇게 나오죠. 차기 SEC 위원장, 이제 게리 겐슬러 아웃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내년 트럼프의 취임식 전에 게리 겐슬러가 아웃될 수 있고 자기 발로 나갈 수도 있겠죠. 차기 SEC 위원장으로 로빈후드의 시에로가 언급되고 있고요. 어제 영상에서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필한 사람이죠. 전 CFTC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네요. 누가 될진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 나오는 로빈후드라든지 CFTC,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기업체라는 거 우리가 알고서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로빈후드에서 XRP를 재상장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시켜 드렸었죠. 그리고 로빈후드의 뒷배를 봤을 때 뱅가드의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나가서 올해 6월달이었죠. 이 로빈후드가 암호화폐의 거대 거래소 유럽을 기반으로 한 비트스탬프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그와 병렬적으로 비트스탬프에서는 테더에 대한 상장 폐지를 했다라는 거, 이 또한 그들의 계략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었죠. 이번에 로빈후드가 완전히 인수한 이 유럽 기반의 비트스탬프는요, 과거부터 리플사의 ODL의 핵심 거래소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과거에 펜타라 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그 10%의 지분을 모조리 리플사가 매입한 어느 정도 리플의 자금이 유입된 비트스탬프를 로빈후드에서 완전히 인수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리플의 스웰 행사에서도 이제 RLUSD 발행을 예고하면서 이 비트스탬프와의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그 비트스탬프의 뒷배를 봤을 때 넥슨이 있고요. 그 넥슨 뒷배를 봤을 때 노무라 펀드가 있고, 노무라 펀드 뒤에는 일본의 대형 금권 세력들,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일본의 80%의 금권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 세력들이 노무라 펀드를 이미 장악하고 있고 넥슨을 통해서 비트스탬프로 연결하고 있었구나. 사실 비트스탬프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죠. 미국 기반의 업홀드, 빗소, 문페이, 인디펜던트 리저브라든지 코인매나 블리시 우리가 뿌리를 보면서 모두 다 유대계 자본이 들어와 있는 거래소였고요. 마켓 메이커를 보더라도 역시나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MM이 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빈후드의 움직임과 비트스탬프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봤을 때 리플과 굉장히 좀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ISO 2002에 등록 관리그룹 안에 같이 병렬적으로 나열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서부터 이 CFTC의 위원장은 암호화폐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리플 또한 증권이 아니다. 리플이 증권이면 이더리움도 증권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즉 CFTC와 리플 또 굉장히 친화적으로 과거서부터 계속적인 커넥션이 있었다라는 거. 새로운 SEC의 위원장 누가 되든 리플 쪽의 규제에 대한 명확성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기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 언급드린 이 아서헤지가 리플이 가치 없는 자산이다. 폰지 사기다. 이제는 아서헤지까지 동원시키면서 개미들 떨궈내기 작전하고 있다. 사실 소송만 보더라도 게리 겐슬러 지금 현재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고 리플 소송의 시초를 따라가 보더라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연출됐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뭐가 있었죠? 리플을 진짜 기소한 사람은 게리 겐슬러가 아니라 그 전에 미국의 SEC 위원장 이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사람 2020년 말에 본인 임기 마지막 날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기소하고 떠났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떻게 이제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왜 임기 마지막 날 리플을 기소하고 떠났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오더를 내렸겠죠. 그리고 현재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역시 과거에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시절 때 본인은 블록체인에 대해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친암호화폐주의자였고요. 금융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언급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암호화폐 저승사자로 돌변하면서 약 4년간 코인 시장을 눌러왔는지 이 역사 또한 그들이 내린 오더 중 일부라는 것을 미루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리플을 진짜 기소했던 전 SEC 위원장 이 제이 클레이튼이 본인이 리플을 기소한 후 약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왜 법원에 리플 지지 의견을 전달했을까요? 본인이 기소해놓고 갑자기 리플을 지지한다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저승사자 역할을 했던 이 제이 클레이튼 역시 지금 현재 이력을 봤을 때 원리버 에셋 매니지먼트의 고문으로 가 있다. 여기는 코인 친화적인 기업이거든요. 역시나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계속 연출돼 왔죠. 왜 임기 마지막 날에 리플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연출되고 있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리또속을 만들어 대니까 아서헤지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공부가 수반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단 한치의 의심조차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시켰어요. 그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FOMC 때 얼마나 또 인하할까? 그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일단 방향성 자체가 글로벌 유동성 장세, 달러 프린트기를 이제 점점 더 발행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내년 금리 인하 또한 파월이 이렇게 말하네요. 12월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제 또 다음 달 12월 18일 날 또 FOMC 회의가 있죠. 어느 정도 또 금리 인하를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풀어대는 시기, 미국 대선 끝나고 약 35일에서 45일 있다가 항상 불장 사이클이 도래했던 역사적 패턴이 있죠. 점점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풀어지면서 크립토 시장의 가격 급격하게 올라가는 바나나 존, 불장 사이클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오늘 자주 나오네요. 골드만삭스도 자주 나오고 갤럭시 디지털도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스타트업에 과거에 170억을 투자했거든요. 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스타트업 어디냐면요. 비트고라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이 비트고 같은 경우는 뿌리를 봤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암호화폐 자산 신탁 회사이자 보안 회사구나. 과거서부터 골드만삭스라든지 마이클 노보그라치가 이끌고 있는
테더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갤럭시 디지털이 비트고에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그 부분의 일환으로 최근에 KBW 한국에서 열렸었죠. 이 비트고의 CEO 벤 씨가 직접 와가지고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하나금융과 SK텔레콤과 합작사를 설립할 것이다. 이런 비전을 내려온 적이 있었죠. 점점 암호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 뒷배에는 리플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서부터 리플에 대한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뿐만 아니라 비트고의 CEO 그들끼리 커넥션이 있었고요. 한 번 더 나가서 비트고의 CEO 벤 씨는요. 과거서부터 리플이 SEC의 소송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왜 그럴까요? 이 벤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적 줄다리기에서 리플의 승리가 된다면 암호화폐 환경 전체에 울려 퍼질 수 있는 리플 이펙트, 규제에 대한 명확성의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서로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2017년서부터 비트고와 리플은 서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으면서 커스터디에 대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라는 거. 왜 리플이 과거서부터 비트고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 뒤에 골드만삭스, 갤럭시 디지털에 돈이 들어가 있다? 작년 5월달에 메타코를 3,300억 원에 인수했고 스탠다드 커스터디 역시 완전히 인수했죠. 하지만 그 스탠다드 커스터디의 뿌리를 봤을 때는 폴리사인을 통해서 이미 아서 브리또와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의 CTO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였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 비트고 역시 리플과 뿌리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많은 은행들, 모든 은행들이 리플 커스터디를 통해서 암호화폐 수탁 사업이 점점 확장될 수밖에 없는 국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빅4 자산 운용사들이 뒷배에 껴있는 BCB 그룹이 리플의 메타코와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있는지 이미 정답지는 나와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유명 암호화폐 인사들의 말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리플 XRP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포커스 맞추면서 공부를 수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